제1법칙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온도와 열부터 할 건데 열 평형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이렇게 고립계 속에 A랑 B가 이렇게 있고 서로 열 교환을 한다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때 열이란 에너지죠. 얘는 두 개 사이에서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이상의 R자 에너지의 교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열평형이라 부르고, 상식적으로 열평형 때는 두 물체의 온도는 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는 중학교에서 배우듯이 단위는 켈빈이고, 이제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분자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 온도, 이것을 0켈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물의 삼중점, 즉 기체, 고체, 액체 다 존재하는 이 점을 273.15 켈빈이라 정의를 한 다음 이를 273.15 등분을 해서 나타내는 것이 켈빈이며, 이 간격은 섭씨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열팽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팽창이라는 게 막 온도가 늘면은, 온도가 커지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물체가 팽창을 하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물체가 수축을 하고 이런 건데, 얘의 원인은 분자 간 포텐셜 에너지의 비대칭성입니다. 뭔 소리냐 이게. 분자 두 개가 있을 때 분자 간 거리와 포텐셜 에너지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는 화학 때 배우시고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 최저점에서의 두 분자 사이의 간격을 R0, 그다음 뭐 임의의 에너지를 잡았을 때 이 점을 R1, 여기를 R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의 특성에 의해서 항상 이런 것이 성립합니다. 이 차이가 항상 이 차이보다 커서, 자,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R0는 R1 더하기 R2의 R1과 R2의 평균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증가를 하면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 이제 열이 들어와서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은 모든 분자 사이의 간격이 R0였다가 이제 2분의 1 확률로 R1이나 R2로 변하게 되는데, R1과 R2의 평균값은 R0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평균 간격이 증가하여 팽창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팽창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길이 팽창입니다. 완전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있다가 정리해 봅시다. 막대기의 길이는 시간 t에 대한 함수 LT로 표현할 수 있고, 얘가 DT초, 매우 짧은 시간 이후에 얘의 길이가 LT 플러스 DL이 됐다 가정해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요 DL이 뭐랑 비례를 하나 봤더니 당연히 시간과 비례하겠죠. 시간이 좀 더 길수록 팽창을 더 많이 할 테니까. 그리고 원래 길이도 길수록 당연히 팽창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비례식이 나오면은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냐? 비례 상수를 집어넣어서 등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이 나오고, 이때 알파를 길이 팽창 계수로 합니다. 자, 그래서 웬만한 길이 팽창에서는 다 이 식을 쓰면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파는 1보다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알파는 0으로 근사할 수 없지만 알파 제곱은 그 값이 너무 미미하고 작기 때문에 0으로 이렇게 근사를 해주고 얘를 알파의 1차 근사라고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있는데 이 식을 변수 분리 후 적분을 해야겠죠. 일단 한쪽에다가 L을 다 몰고 나머지에다가 L이 아닌 거를 모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적분을 씌워주면, 그리고 이 식을 풀면은 뭐가 나오냐, L은 범위도 써줘야죠. 이건 L0부터 L까지, 얘는 T0부터 T초까지. 이렇게 될 때 얘는 L은 L0분의 L는 알파 T-T0 이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T-T0는 알파의 델타 T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풀면은 L은 L0 2의 알파 델타 T승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주면 2의 X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1이고요. 자, 근데 만약에 X가 1보다 매우 작으면 2의 X승은 뭐라 근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X가 됩니다. 이게 수학적 개념이고, 여기서 알파가 매우 작다고 했고 델타 T초도 막 엄청 크진 않을 테니까 요 위에 있는 놈은 1보다 당연히 작겠죠, 이 지수는. 그래서 얘는 뭐라 쓸 수 있냐, 근사를 해서 L0 1 더하기 알파 델타 T 이렇게 근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길이 팽창에 관해서는 L은 L0 1 더하기 알파 델타 T, 즉 델타 T 초가 지났을 때의 길이는 원래 길이에다가 1 더하기 길이 팽창 계수 알파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을 곱한 것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니까 길이 팽창은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부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직육면체가 하나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직육면체가 존재를 하고, 요 길이를 LX, 요 길이를 LY, 요 길이를 LZ라고 해주고, 얘는 등방성 고체라 해줍시다. 이게 뭔 소리냐, 모든 방향으로 열팽창하는 속도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알죠? 정확히는 이제 길이 팽창 계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X방향 길이 팽창 계수랑 Y방향 길이 팽창 계수랑 Z방향 길이 팽창 계수랑 그냥 전체 길이 팽창 계수가 같다라고 이렇게 둘 수 있고, 여기서 식을 각각 세워주면 이 위의 식을 그대로 따라와서 LX는 L0X, 처음에 LX의 초기 값에 2의 알파 델타 T, 여기서는 저 위에 있던 근사식을 쓰지 않고 이렇게 이 두 번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부피는 뭐냐, 부피는 직육면체에 관해서는 이 세 변의 길이를 곱한 값이겠죠. 그럼 LX, LY, LZ인데 얘는 이 식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은 일단 L0X랑 L0Y랑 L0Z는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의 알파 델타 T들은 싹 다 묶어서 2의 3 알파 델타 T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3 알파 델타 T도 1보다 무한히 작은 값이니까 뭐로 표현해 줄 수 있냐면은 얘는 V0의 즉 초기 부피죠. 왜냐하면 이게 초기 부피니까 초기 부피에다가 1 더하기 3 알파 델타 T, 위와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근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무슨 식이 나오냐, V는 원래 초기 부피에 1 더하기 부피 팽창 계수 베타에다가 지나간 시간을 더한 값, 이런 식이 되고, 베타는 길이 팽창 계수의 3배이다. 이런 부피 팽창에 관련된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부피 팽창은 다 끝났고,
이제 넘어가서 열 전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열 전도에서 할 것은 풀이의 열 전도 법칙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원기둥 같은 게 있다고 쳐봅시다. 뭐 굳이 원기둥은 아니어도 되지만 일단 원기둥이라 쳐주고, 늘 그랬듯이 단면적은 A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열 에너지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다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x초만큼 tx가 됐을 때 열이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 x라 하고 총 이동한 열의 양을 q라고 할 때 열 전달률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얘의 단위는 와트고요. t라고 씁니다. 얘는 마이너스 k a d t dx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dt dx가 뭐냐? 시간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속도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 불러주냐? 온도 기울기라 불러줍니다. 그냥 시간에 따른, 길이에 따른 온도 변화의 기울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K는 뭐냐? 열 전도도입니다. K도 상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이 풀이의 열 전도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정상상태 막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상상태가 뭔 뜻이냐? 얘는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난 무한초까지 다다른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상상태 막대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양쪽에 고온과 저온의 열원이 있다 가정합시다. 고온의 열원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high 또는 heat, 뭐 hot 이렇게 해서 th, 저온의 열원은 추우니까 cold겠죠. 그래서 tc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렇게 써줬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정상상태 막대라고 할 때, 그리고 이 막대의 길이를 L, 열 전도도를 K, 그 다음에 단면적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열원들은 연용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연용량이 뭐냐? 연용량은 CM입니다.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 자, 뭐 어쨌든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 것은 이 막대에서 x좌표가 변할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나. 당연히 이 TH랑 붙어있는 데는 정상 막대니까 TH겠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열 평형이 일어났을 테니까. 자, 그러고 여기 제일 끝에 부분, 이 부분, 여기는 당연히 TC겠죠. 요 두 개가 TH랑 TC가 아니면은 말이 안 됩니다. 정상 상태 막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정상 상태에서, 즉 T는 무한이죠. 모든 부분의 온도 기울기는 동일하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 dt dx가 다 동일하고 a도 주어진 상수니까 동일하고 k도 상수니까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이 dt dx가 동일하다 이런 말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p가 동일하다 이런 말입니다. 즉 p는 일정하다. 열 전달률은 항상 일정하다. 자, 그럼 이제 p의 식을 세울 수 있고, 얘는 적어주면은 ka의 l분의 th-tc인데 얘를 좀 더 쓰기 편하게 써주면은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정상 상태에서는 모든 부분의 온도 기울기가 다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 상태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찍 이어지는 식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의 온도 기울기는 뭐라 표현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여기가 L이니까 L분의 TH-TC입니다.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거고, 그냥 얘는 얘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 쓴 것밖에 다름이 없는데, 이 마이너스는 어디 갔냐 하면 기울기가 음수여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얘를 좀 문제에서 쓰기 편하게 바꾼 것은 이 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식 이거 하나랑 풀이의 열 전도 법칙 요 두 개는 여기서 알고 가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막대의 연결을 보겠습니다. 뭔 소리냐, 이건 또 말 그대로 이제 똑같이 고온의 열원 TH가 이렇게 있고, 저온의 열원 TC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막대 두 개를 놔볼 겁니다. 근데 대신 이 막대 두 개의 단면적은 동일하다 합시다. 얘의 길이는 L1, 그 다음 얘 열 전도도는 K1, 그리고 단면적은 A겠죠. 자, 그렇고 얘 길이 L2, 열 전도도 K2, 단면적 A, 이렇게 잡아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달되는 열을 P1, 여기서 열 전달률을 P1, 여기서 열 전달률을 P2라고 해줍시다. 만약에 이게 둘 다 정상 상태라면, 즉 시간이 매우 많이 지났다면, 위에서 똑같은 공식을 들고 와서 P1은 L1 나누기 K1A 분의 TH-T, 요 가운데 온도는 T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P2는 L2 나누기 K2A 분의 T-TC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 두 개는 놀랍게도 같다입니다. 왜냐? 정상 상태이니까 같아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수학적 기법이 하나 들어가는데 가비엘이라는 것을 쓸 것입니다. 가비엘이 이게 뭐냐? 한번 봐보면 A분의 B랑 C분의 T가 같다고 할 때 A 플러스 C랑 A 플러스 C분의 B분의 D, 요게 같다. 이게 가비엘이입니다. 자, 이 두 식이 같으니까 이 식에서 분모끼리 더해주고 분자끼리 더해주면 T가 없어져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얘네랑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얘를 좀 더 고급지게 써주면은 시그마 I L I 나누기 K I A 분의 델타 T니까 이렇게 써주면은 좀 더 멋있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대가 여러 개일 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정리할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R이라는 것을 기체상수 R 아닙니다. 얘를 KA분의 L이라 하고 이름을 열 저항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이제 전자기에서 나오는 저항인 전기 저항 R은 로 A분의 L, 얘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열 저항 이런 거를 정의를 해본다면 P는 간단하게 써줬을 때 델타 T 나누기 REQ입니다. 이 REQ가 뭐냐? 합성 열저항이고, 이 델타 T는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자, 여기서 이제 직렬인 경우, 요 막대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직렬일 때 합성 열저항은 그냥 모든 열저항들을 다 더해주면 되고, 병렬일 때 합성 열저항은
전자기하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쭉 한 것 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 개의 막대들이 혼합되어 있을 때 일반적인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복사 넘어가겠습니다. 열복사에서 이제 하면은 스테판 법칙이랑 비네 법칙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두 개는 이제 다음번에 할 뭐 양자론 막 이런 거와도 관련이 있고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거와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선 스테판 법칙. 온도가 T이고 표면적이 A인 물체가 이렇게 열을 방출하고 있는 상황일 때 스테판이 이제 발견한 법칙은 열 방출률 얘를 P라고 정의를 하고 단위는 와트입니다. 얘를 P라 정의를 했을 때 얘를 구하는 식은 E 시그마 AT 4제곱입니다. 이게 스테판이 구한 식입니다. 자, 근데 다 처음 보는 거죠. 시그마는 상수입니다.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와트 퍼 미터 제곱 곱하기 켈빈의 4제곱. 얘 이름은 스테판 볼츠만 상수 이고요. 이는 복사율 또는 흡수율이라고 하죠. 또 얘는 1 빼기 반사율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자, 그러고 만약에 2가 1일 때 그러면 복사율이 1이고 반사율이 0이란 거죠. 빛을 반사할 수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검은색일 거고 얘를 주로 흑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과학책에서 들어봤을 법한 흑채 복사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네 법칙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는 것은 에너지의 세기와 파장의 관계식입니다. 이제 되게 흥미로운 것이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과학자들이 식을 세운 결과 람다 맥스 즉 파장은 T분의 A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얘를 에너지의 세기와 파장의 관계의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유리함수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자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론이 항상 증명이 되려면 실험이 필요하죠. 실험을 해봤더니 에너지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 이걸 람다 맥스라고 하고요. 자외선보다 파장이 큰 구간에서는 대충 맞는데 자외선보다 짧을 때는 너무 틀린 겁니다. 개형도 다르고 값도 너무 다르고 오차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 이 사건을 레일리 진스 자외선 파탄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제 과학자들은 멘붕이 오죠. 이론이랑 원래까지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이론들을 다 총합해서 만든 새로운 이론인데 이게 실험이랑 안 맞으면 원래 알고 있었던 과학이 다 틀렸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스 플랑크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에너지 양자와 가설 이라는 것을 1900년에 발표를 하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기체 분자 운동론. 이건 거의 화학이에요, 화학.
일단 화학에서 제일 유명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제 이상기체가 뭐냐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유체역학에서 했던 이상유체처럼 얘도 실제로 절대 존재하지 않는데 일단 편하게 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일단 분자 크기를 무시하고요. 분자 간 인력도 무시하고요. 그다음 모든 분자끼리 단성 충돌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게 이상기체고 이 소리는 이제 밀도가 희박하면은 그나마 이상기체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하기 전에 일단 뭐 요 약자들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압력 얘는 프레셔에서 P라고 표현합니다. 단위는 파스칼이고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부피는 많이 아셨듯이 V고요. 얘는 미터 세제곱 단위가. 온도는 T입니다. temperature. 그래서 단위는 얘는 도시가 아니라 켈빈을 씁니다. 개수는 라지 n이라 쓰는데 얘는 단위가 없습니다. 뭐 몇 개 이게 단위가 아니라 그냥 얘는 단위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몰수는 스몰 n이라 쓰고 얘는 총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준 건데 그래서 얘 단위는 몰이고요. 아보가드로 수가 뭐냐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거기에 단위는 몰 분의 1 이런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제일 유명한 PV는 nRT라는 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얘를 조금 바꿔주면은 물리에서는 조금 더 쓰이는 유형으로 PV는 라지 NKT라는 식도 있습니다. 이 두 식이 다르지 않은 게 일단 우선 여기서 R이 뭐냐 R은 기체상수 8.31 줄 퍼 켈빈 몰 이런 거고요. 이 식은 얘랑 거의 비슷한데 얘는 여기서 몰수로 생각하는 거고 얘는 여기서 개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아래 거는. 그래서 K는 볼츠만 상수라고 이제 R에다가 몰수를 개수로 나눈 것. 즉 아보가드로 수로 R을 나눈 것. 즉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줄 퍼 K. R은 그냥 상수고요. 이름도 다시 쓰겠습니다. 유명한 볼츠만 상수입니다. 자, 그럼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은 뭐 했을 거냐? 정육면체 상자 했을 겁니다. 정육면체 상자는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그냥. 그리고 얘를 좌표계에 넣어줍시다. 3차원 좌표계는 보통 Y가 이렇게 위쪽으로 X가 오른쪽으로 Z가 왼쪽 아래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럼 여기 질량 중심 질량 중심 아니죠. 그냥 입자 M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모든 변의 길이 내리고요. 자, 이때 이 안에는 N개의 입자가 있고 용기 벽이 받는 압력을 구하고 싶습니다. 얘를 구하고 싶은데 자, 질량이 M인 입자가 Vx의 속력으로 벽에다 박아서 완전 탄성 충돌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상기체니까 여기서 또 똑같은 속도로 Vx의 속도로 튕겨져 나온다 칩시다. 이런 상황이라면 벽이 받는 힘은 이제 F는 델타 T분의 델타 P X 방향으로의 압력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P는 운동량이고, 운동량 변화는 MVX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MVX니까 2MVX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입자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여기서 뭐라 해줘야 되냐, 전체 힘은 이 F들을 다 더해준 거, 근데 F의 평균 F 바를 더해준 거. 왜냐, F를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려면 얘네가 계속 박는 건 아니잖아요. 간간히 박을 거 아닙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데 얘를 더해주면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평균 쳐가지고 F1 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서 요 두 개 사이의 간격은 Vx분의 2일. 왜냐, 요 입자가 요 벽에 박은 다음에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는 Vx분의 2L분의 2MVx여서 그리고 L분의 MVx제곱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여기서 요 F1의 바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은 좀 힘이 나올 텐데, 얘를 계산을 빨리 해주면은 L분의 M의 Vx의 제곱의 시그마 값입니다. 얘는 또 뭐라고 쓸 수 있냐, L분의 M인데 이제 입자의 개수만큼 곱해주고 대신 속도의 평균을 곱해준다. 제곱의 평균을 곱해준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속도의 제곱의 평균은 3분의 V제곱파입니다. 왜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x, y, z 방향으로의 속력은 같을 거고 3차원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은 그 뭐 어떻게든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고요. 여기서 이제 f를 제대로 써주면은 L분의 M 라지 M 곱하기 3분의 1 V 제곱바. 이 바는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그럼 P는 F를 이제 힘을 받는 면적으로 나눈 값이니까 L 제곱분의 F, 즉 계산해주면은 3L 제곱분의 라지 N M V 제곱파, 즉 3V분의 NM V제곱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PV는 3분의 1 NMV 제곱바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NKT다. 왜냐하면 요 위에서 이제 이런 식이 있었죠. 그대로 써주면 NKT이기 때문에 여기서 VRMS가 뭐냐, 이거를 구하는 건데 제곱의 평균의 루트 값입니다. 얘는 이제 n분의 3kt 루트죠. 또는 라지 n분의 3rt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 정육면체 상자에서 이제 기체 분자 운동을 기술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복잡한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 함수입니다. 얘는 증명을 할 수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해서 지금은 하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또 그냥 함수도 아니고 속력 분포 함수, 속력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통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PVDV라는 것은 속력이 V에서 V 플러스 dV 사이에 있을 확률이다, 이런 얘기고, 이제 이거는 통계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속도 V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 주면은 간단하죠.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근데 식은 간단하지 않은데 PV는 뭐냐? 2파이 KT 분의 M의 2분의 3승의 4파이 V 제곱의 2의 마이너스 2KT의 MV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증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간단한 것만 찾아볼 건데, 이제 이 식에서 최빈속력, 즉 dP, dV는 0인 것을 찾아보면은 이제 요 지점이고, 얘는 그냥 요 복잡해 보이는 식을 V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0 나오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VMP는 계산해 보면은 루트 n분의 2KT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 V 반은 이제 0부터 무한까지 VF, VTV, 이 경우에서는 F가 아니라 P겠죠. 이제 함수니까 이걸 구하면 되는데 얘는 루트 파이 n분의 8KT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RMS 평균 속력, 요 위에서도 여기서 바로 썼듯이 RMS 평균 속력은 제곱의 평균의 루트 시험값입니다. VRMS는 얘도 똑같이 계산해주면 여기서는 이제 VF, VDV가 아니라 V제곱 F, VDV겠죠. 그럼 여기에 전체 이제 루트 값, 뭐 2분의 1 승 막 이렇게 해주면은 n분의 3KT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 함수고 최빈 속력만 이렇게 나온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가 싹 다 밑밥이었고 이제 본 주제인 연력학 제1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 자, 첫 번째로 기체가 한 일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요 실린더가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피스톤이죠, 피스톤. 주사기 같은 데 쓰는 거. 이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당연하게도 얘의 표면적은 늘 그랬듯이 A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은 위에서도 했듯이 P입니다. 프레셔. 자, 근데 여기서 이 피스톤이 만약 dx만큼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의 시작입니다. 역학 제일 초반에 1 관련돼서 할 때 dw는 fdx라는 식을 해서 따라서 이제 w는 이제 f.dx를 인테그랄 한 겁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fdx로 돌아와 보면 f가 뭐냐? 이제 압력이라는 것은 힘을 작용하는 면적으로 나눈 값이라는 이런 보편적의식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A를 양변에 곱해주면 F는 AP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써주면은 PADX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볼게 ADX가 뭐냐? A는 표면적이죠. DX는 X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그럼 얘는 뭐라 쓸 수 있냐? 부피의 변화량 dV, 미소 변화량. 그래서 얘는 PdV라 쓸 수 있고, 따라서 이때 한 일은 부피가 얼마나 변했든 이렇게 인테그랄 PdV V1부터 V2까지 이런 식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기초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P랑 PV 그래프를 이제 중요하게 해줄 건데, 만약 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움직인다 치면은 여기서 하라는 것은 이제 PdV는
요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요 넓이를 그냥 구하면 한일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또 PV 그래프에서 이렇게 뭐 순환을 한다, 그래프가 이렇게 순환을 한다 처음 치면 이 안쪽에 있는 부피를 구해주면 한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요 순환은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그냥 뭐 대충 절반 잘라가지고 요거랑 요 아래쪽 한 거랑 그냥 빼주면은 요 가운데 안쪽에 있는 것만 남겠죠. 그냥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략을 할 거고요. 항상 이거 첫 강의 때도 했듯이 일이 있으면 에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에너지를 할 겁니다. 내부 에너지란 이 상황에서는 이제 뭘 의미하느냐,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자, 기체가 한 일을 W라고 하고 유입된 열을 보통 Q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W와 Q는 경로에 의존하는 물리량입니다. 당연하죠. PV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 쳤을 때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를 할 때 아래쪽 경로에서 W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위쪽 경로에서 W는 요 전체이기 때문에 얘는 경로에 의존을 합니다. 항상. 그런데 경로에 의존을 하지 않는 값이 하나 있는데 Q 빼기 W는 경로에 무관하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경로에 무관한 값을 뭐라 불러주냐, 델타 U는 Q 빼기 W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경로에 무관하니까 델타 U라는 함수를 이렇게 잡아준 거고 이때 델타 U를 이제 내부 에너지라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이다. 상태 함수는 여기 똑같이 경로에 무관한, 연력학에서 경로에 무관한 그런 값을 다 상태 함수라 하는데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몰 비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 또 대표적인 다른 연력학에 관련된 식이 Q는 CM 델타 T라는 식입니다. 얘를 좀 더 있어 보이게 정리를 하면은 C는 M 델타 T분의 Q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비열을 그냥 비열이 아니라 몰에 대한 비열로 CN, 요 N은 위에서 쓴 몰수에서의 N과 같은 거죠. 요 N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CN을 써주면은 질량이 아니라 몰수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Q는 NCN 델타 T라는 식이 또 성립을 합니다. 자, 얘를 왜 했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등적 몰비열 는 CV라고 부르고 이게 뭔 소리냐? PV 그래프에서 V는 같은데, 즉 부피는 같은데 등적인데 압력만 변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의 몰 비열이 얼마냐를 묻는 거고 요 위식에서 Q는 NC V 델타 T고 여기서 한일은 0이겠죠? 왜냐면 요거에 민날비가 없으니까. 따라서 델타 U는 Q 빼기 W인데 얘는 W가 0이고 Q는 NCV 델타 T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NCV 델타 T입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U 내부 에너지는 NCV 델타 T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얘는 모든 과정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등 저기 있으면 등 앞 몰비열이 있어야겠죠. 얘는 이번에는 부피는 변하는데 압력은 그대로여서 이제 CP를 사용하고 상황은 아까랑 유사하게 PV 하면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그냥 여기서 여기로 1, 2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여기서의 부피를 V1, 여기서 부피를 V2라고 했을 때 Q는 요 밑넓이니까 밑넓이는 죄송합니다. Q는 요 위의 식에 따르면 NCP 델타 T죠. 그 다음에 델타 U는 요 식을 그대로 들고 오면은 NCV 델타 T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W 한 일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요 밑넓이를 구해주면 되니까 얘는 그냥 P1 V2 V1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P1은 얘를 뜻합니다. 자, 근데 P1 이식을 PV는 nRT니까 얘를 nRT2 T1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얘는 nR 델타 T인데요. 이제 델타 U는 Q-W라는 식을 적용을 해주면은 NCV 델타 T는 NCP 델타 V 마이너스 NR 델타 T이기 때문에 이 식을 또 정리를 해주면은 CP는 CV 더하기 R 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등 앞 몰비열은 등적 몰비열에다가 기체상수 R을 더한 값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몰비열 B라는 것도 정의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감마라고 표현해 줍니다. 얘는 뭐냐면 CV분의 CP이고, 이제 요 식을 그냥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얘는 1 더하기 CV분의 R이겠죠. 그래서 이제 감마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에너지 등분배 정리라는 것을 통하면 감마를 어느 정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자유도라는 개념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자유도는 F라스죠. 얘는 에너지를 기술하는 좌표수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단원자에 대해서 봅시다. 일단 단원자는 어떻게 생겼죠? 점 이렇게 생겼죠. 얘 F는 3입니다. 왜냐? 얘는 X축 방향의 속도도 있고 Y축 방향의 속도도 있고 Z축 방향의 속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원자의 경우 이렇게 점점 생겼죠. 얘는 F는 일단 3 X방향, Y방향, Z방향, 얘를 즉 병진이라고 씁니다. 병진 운동 방정식 할 때 그 병진 맞아요. 그 다음에 회전,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렇게 회전에서의 에너지를 기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진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써줘서 뭐 3인지 뭐 7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해서 진동은 거의 무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5라고 적습니다. 엔간에선. 자, 근데 에너지 등분배 정리가 뭐냐? 자유도 한 개당 U의 2분의 1kT만큼 에너지는 등분배된다. 자, 그래서 얘로 알 수 있는 것은 U는 2분의 FNKT, 즉 2분의 F 스몰 nRT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단원자에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U는 F는 3이기 때문에 2분의 3 NKT겠죠.
자, 그럼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CV는 2분의 3R이다. 그러면 이제 CP는 2분의 5R이다. 따라서 단원자의 경우에서 감마는 3분의 5이다. 이원자에서도 똑같이 이거를 진행을 해주면은 U는 2분의 5NK가 되고 NKT가 되고, 따라서 CV는 2분의 5R, CP는 2분의 7R이 되기 때문에 감마는 5분의 7이 된다.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 웬만한 문제 상황에서 감마를 3분의 5 아니면 5분의 7 이렇게 주고 문제를 풀게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원자이다, 이게 단원자이다 아니면 이원자이다 이런 정보를 밝혀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여기서 몰 비열과 이제 등정 몰 비열과 등합 몰 비열 이거를 구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얘를 적용을 시킬 겁니다. 1법칙의 적용. 첫 번째로 적용할 것은 준정적 등온 과정입니다. 준정적은 뭔 소리냐? 변화가 매우 느리다는 것입니다. 왜 준정적이어야 되는지는 조금 나중에 설명할 거고, 일단 뭔 상황인지부터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비커가 온도가 T인 열원 위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피스톤이죠. 그리고 피스톤 안에 비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이 차 있고요. 피스톤 안에는 이제 기체가 차 있고, 이 상황에서 물 한 방울을 버리겠습니다. 물 한 방울로 몸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겠죠, 당연히. 자, 근데 물 한 방울을 버린다. 물 한 방울을 버리면 뭔 일이 일어납니까? 얘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 비커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얘가 올라갑니다. 압력은 동일하지만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부피는 dV만큼 조금 증가합니다. 부피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제 즉 이 PV 그래프에서 압력은 동일한데 부피가 증가했다는 거니까 온도는 결국 내려갔다는 것이 됩니다. dT만큼 내려갔다 합시다. 자, 근데 여기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열원에서는 여기로 dQ만큼의 작은 열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BV 있고 등온 과정이니까 이제 등원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PV는 nRT고 n이랑 r은 항상 동일하니까 PV는 t이기 때문에 t가 일정하면 PV가 일정해야겠죠. 자, 그래서 등원 곡선은 이렇게 유리함수의 꼴을 띱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체는 원래 V1에서 V2 즉 V1 더하기 dV만큼 부피가 증가했고 대신 압력이 감소하는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밑넓이가 이제 W고, 이제 이 경우에 들어온 공급받은 열이 Q입니다. 자, W는 어떻게 구하냐? 늘 하던 대로 V1부터 V2까지 인테그랄 PdV입니다. P는 뭐냐? PV는 nRT라는 식을 적용을 하면은 얘는 V분의 nRT dV입니다. 네, nRT는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줄 수 있고, 그럼 V분의 1을 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ln이 됩니다. ln. 그래서 결론적으로 nRT ln V1분의 V2가 되고, 여기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입니다. 그래서
Q는 W와 같고, 그래서 받은 열도 nRT ln V1분의 V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서 왜 준정적 과정을 항상 따져야 하는지를 쓰겠습니다. 중정적은 자유팽창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팽창이 뭐냐? 이것입니다. 자유팽창은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방 안에다가 이렇게 공기를 가둬뒀다가 요 가운데 얘를 없으면 요 공기들이 그냥 알아서 퍼져서 결론적으로 얘를 다 채우겠죠, 방을. 이런 거는 충분히 일어날 법합니다. 근데 얘는 반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비가역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역 과정이 항상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매우 조금씩 추가하는 것이고, 그것을 준정적 과정이라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을 또 딴 데 할 건데요. 얘는 이번에는 준정적 단열 과정입니다. 아까는 등온이어서 온도만 같으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들어온 열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W는 마이너스 델타 U입니다. 델타 U는 Q 빼기 W인데 Q가 0이기 때문이죠. 단열이면 Q의 출입은 없기 때문에 Q는 0입니다. 그리고 얘는 요 위에서 썼던 식, 요 식으로 써주면은 얘는 W는 마이너스 2분의 FNR 델타 T 하는 식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자, 근데 웬만한 상황에서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앞에 D만 써주면은 DU는 DQ 빼기 DW인데 DQ는 0입니다. DU는 뭐냐? DU도 위에서 구해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DU는 NCV 델타 T. 자, 그리고 여기에 DW를 더하면 0이 돼야겠죠. DW도 한참 위에서 구해놨습니다. 여기 DW는 PDV. 그래서 NCV 델타 T 더하기 PDV는 0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얘를 이제 풀어줄 건데, CV는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감마 마이너스 1분의 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D입니다. DT. 그다음 여기엔 P는 뭐로 표현이 가능하냐? P는 P분의 nRT이기 때문에 V분의 nRT dV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0인데 이제 그냥 얘를 둘 다 적분해주면은 T분의 DT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1 V분의 D분의 0이 됩니다. 적분이 아니라 식 정리죠. 이제 n 날리고 감마 마이너스 1 양변에 곱하고 이제 r 날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적분을 해주면은 ln_t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1 ln_v는 합쳐주면은 ln_t의 v의 감마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상수 c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TV 감마 마이너스 1승은 일정을 하고 이제 2로부터 알 수 있는 것도 PV의 감마도 일정을 하다. PV의 감마는 갑자기 왜 나왔냐 하면은 PV는 nRT라는 식이 있죠. TV 감마 마이너스 1에다가 PV를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 PV 감마 마이너스 1에서 T는 그러면은 Rn분의 PV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는 Rn분의 PV 감마승인데 R과 N 둘 다 상수고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PV의 감마승도 결론적으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준정적 단열 과정에서의 식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왜 위에서는 할 수 없었던 자유팽창을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자유팽창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단열되는 용기 안에서 한쪽은 진공이고 한쪽은 압력 P1, 부피 V1, 온도 T1의 상태, 이런 상태 1에서 요 가운데 있던 칸막이가 사라져서 얘네들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압력 P2, 부피는 V2, 2V1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T2, 이런 상태의 2로 변하는 것을 자유팽창이라는데요. 이때 여기서 단열이니까 주어진 열은 없습니다. 근데 한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어떠한 힘도 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W는 0입니다. 그럼 여기서 뭔 일이 생기냐? Q-W가 델타 U인데 그럼 델타 U도 0이 됩니다. 근데 델타 U가 0이라는 말은 델타 T가 0이라는 말이겠죠. 그렇다는 것은 상태 1과 상태 2의 온도는 같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PV는 nRT를 그냥 써줄 수 있는데 T가 같으니까 P랑 PV는 항상 일정하다 이런 걸 써줘가지고 P2는 2분의 1 P1이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봐야 합니다. PV 그래프에서 단열 과정이니까 이제 온도가 같다 칠 때 온도도 같으니까 등온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 1에서는 V1의 P1일 거고 상태 2에서는 계산해 본 결과 2분의 1 P1이랑 2V1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뭔 과정으로 갔을까요? 얘는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항상 평형이 유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비가역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준정적 과정에서만 생각을 했던 것도 이 두 개를 만약에 준정적 과정이 아니라면 자유팽창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말은 평형 유지가 항상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그러면 이제 경로를 정의할 수 없다. 즉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 즉 비가역 과정이다.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요 위에서는 준정적 과정만 다룬 것입니다. 자, 이로써 연력학 제1 법칙의 강의를 마치고 연력학 제2 법칙 강의를 이제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